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3월 초중순쯤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마지막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10차 변론에서 탄핵 심판 결과의 변수가 될 사안은 어떤 게 있었는지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 25일을 최종 변론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73일 동안 이어진 탄핵 심판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한 2주 정도 걸렸단 말이죠.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어제 있었던 10차 변론 기일로 증인 신문 과정은 모두 마친다고 밝혔고요. 총 17명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 기일로서 다음 주 화요일 25일 11차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 11차 변론 기일에서는 이전에 9차 변론 기일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 과정에 대해서 결국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걸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2시간씩 양측에서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제 국회 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결국 어제 있었던 10차 변론 기일로 이제 증인 신문 과정은 종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남아있는 11차 변론 기일에서는 양측이 사실관계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최후 변론 이후에는 보통 이제 재판관 평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결론, 최종적인 그 판단을 재판부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보다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전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재판관 평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의견들을 재판관들이 자유롭게 교환을 하게 되고요. 이제 표결에 붙인다고 하죠.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인의 지금 정족수에서 6인은 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거치고 만약 소수 의견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반영하여 판결문을 쓰는 그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한 2, 3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릴 수는 있기 때문에 3월 내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앞서 다른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과 달랐던 점이 바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에게 좀 이롭게 작용을 할지 궁금한데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네. 야당에서 주도한 그런 줄 탄핵이라던가 예산안 삭감 그리고 선관위의 어떤 부정선거 관리 의혹 이런 부분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이었다는 점, 이 부분도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진술을 한다면 그만큼 그 증언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진다고는 볼 수 있는데 결국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인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또 변호인단에게 이임한 측면도 있거든요. 이 직접 변론에 나섰던 부분이 정확하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부분을 따지기는 어렵겠으나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다투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증인 신문 조지호 경찰청장이 주목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두 번 가기 어렵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었고 어제 좀 목소리에 힘도 없고 확실히 좀 아픈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의 이 질문에
본인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조서 서명 날인 그리고 이 진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한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차례 증인으로 불려졌는데 네.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담자들과는 달리 이 보석 청구도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출석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하는 취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세세한 부분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전에 있었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뭐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원 전 사령관처럼 일단 이 헌법 재판에서의 증언은 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밝혔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헌법재판에서 이미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한 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헌법재판에서의 그 증거는 없었지만 이미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조서가 있고 이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름없이 진술했다는 부분은 또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서를 좀 기준으로 조지호 전 청장의 어떤 그 증언들 가름해서 이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 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투병 중이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는 의식 장애를 뜻하는 선망 증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떤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조지호 전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밝혔다라고 하는 그 진술들의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명단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측면이라던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이 진술의 신빙성, 조서에 적힌 내용의 어떤 부분들을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조지호 전 청장의 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확실히 발생하고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지금 치료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의식이 희미한 그런 선망 증세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질문 그런 전략이었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조지호 전 청장이 치료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있지만 뭐 의식이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증언의 신빙성은 확인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재심문도 이뤄졌습니다.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명단이 담긴 그 메모를 직접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명단 작성의 시점과 장소가 진술과 달라졌고 또 메모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보좌관한테 메모 정서를 시킨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맞받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출석을 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여인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어떤 진술이 신빙성을 높이려면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있으면 신빙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나 진술이 세부적인 내용, 이 이야기를 어디서 언제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해진다면 신빙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홍장훈 전 차장은 일종의 물증으로서 당시에 그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메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공터라는
장소 그리고 11시 6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전에 조태훈 국정원장도 왜 메모가 여러 개 존재하느냐, 이 메모 자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지금 이 홍장훈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그 공터 그리고 그 시간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시간에 홍장훈 전 차장은 이미 공관 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변론의 실제로 그 CCTV가 공개가 되었는데 네. 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시간에 공관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이미 그 전에 이미 공관에 들어온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일부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메모를 공관 밖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공관 안에서 집무실에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증언이 바뀐 취지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메모를 어디서 작성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왜 장소가 자꾸 바뀌고 시간도 바뀌었기 때문에 왜 시간이 바뀌느냐 이 부분은 이 신빙성에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공격을 벌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수정이 되었지 그 명단의 존재는 일관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특히 보좌관이 다시 받아 적은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신빙성에 문제를 삼고 있지만 오히려 보좌관이 이런 명단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증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 메모의 부분, 이 장소라든가 시간이 달라진 부분은 분명 신빙성에 있어서 의심을 가게 하는 신빙성을 낮추는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전체적인 취지가 바뀐 부분은 아니다. 이 점은 재판부에서도 감안할 것이라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여러 자료들과 증언들을 고려한 후에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재판에서 이런 CCTV를 통한 시간대, 동선 확인을 했을 때 약간의 본인의 그 피고인의 물론 지금은 이제 증인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약간 엇갈린 부분이 있다면 재판부는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럴 때는 다른 추가적으로 증언들도 고려하게 되고요. 예. 제출되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변론 과정만을 지켜보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조서라던가 제출되는 모든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이 재판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종합적인 고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이 자체가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 메모가 홍장원 차장이 작성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다시 작성된 부분이라면 이 메모도 일종의 이제 진술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이제 재판장에 나와서 이것이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그런 증언이 있어야지만 이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다시 받아 적은 보좌관은 현직이라는 이유로 이 신분상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된다면 이 메모 자체가 사실 이 재판에서 딱 증거 능력을 갖고 판단의 기초로 삼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이 증언이라던가 다른 진술들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변론 기일에 이 메모가 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첫 번째로 증언대에 섰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좀 약간 피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재판관의 질문에 본인의 생각은 어떻냐, 국무회의가 잘 열렸냐,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다, 형식적 흠결이 있었던 것은 팩트다라고까지 말을 했거든요. 기존의 주장과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제 이제 주어진 질문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였죠. 언급해 주신 그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는 국무회의 심의 부분,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정이 어려웠는가, 국정에 혼란함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후자 같은 부분, 국정 운영의 어려움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야당의 주도의 어떤
그런 줄 탄핵이나 예산안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다소 유리할 수 있는 주장에 부합하는 그런 증언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절차적인 흠결, 국무회의 문제로 좀 돌아와 보자면요. 기존의 한덕수 총리는 이 국무회의가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는 그 형태나 그 구성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다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전의 입장을 전면으로 바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기조의 증언이 있었는데 결국 이전에 행해졌던 그런 국무회의와는 다른 모습, 뭐 시작, 개회나 폐회 같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의 국무회의와는 달라 보이는 모습 때문에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다라는 점을 명백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무회의를 거쳤다 안 거쳤다를 법적으로 판단받는 것은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내가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안 거친 것이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려고 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재판장이 또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다만 본인, 이 한덕수 총리가 느끼기에는 국무회의가 이전의 모습과는 달랐다고 생각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명백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오전에는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형사재판에 이어진 구속 취소 신문에서는 구속영장이 적법한지를 놓고 검찰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구속기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구속 기한의 기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구속 취소 사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데요. 이 구속 기한이 지금 양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뭐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문에 이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래 이 구속 기간인 열흘에서 그 부분을 더해야 되는데 그 더하는 그 시점을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총 48시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만 빠지는 걸로 보아서 구속기한 만료가 25일이었기 때문에 24일까지 기소를 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검찰에서는 하루하루 날로써 빠져서 이틀을 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6일, 27일이 만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속기한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텐데 이것을 예. 시간으로 계산할지 날로 계산할지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실무상으로는 사실상 검찰 측의 계산처럼 그러니까 날로써 빠지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그 측면은 대원칙상 인정되고 있어서 재판부의 판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